화려한 조명과 수천 명의 관객 앞에 무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세탁소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노인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객석은 놀라움과 감탄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5평짜리 비좁은 세탁소를 40년째 지켜온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이길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심사위원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걸까요? 서울 변두리 골목 끝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파란 간판 아래 백조 세탁소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낡은 세탁기 2대가 쿵덕쿵덕 돌아가고 스팀 연기와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인 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 이른돌 동지는 40년을 이 가게에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동지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6시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너무 고요해서 자꾸 잠이 깨버렸거든요. 아내가 늘 앉던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고 2사람 분량으로 끓이던 국 냄새가 나지 않는 아침이 3년이 지나도록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찬밥에 물 부어 후루룩 떠넣는 게 아침의 전부였고 그마저도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더 많았어요. 세탁소 구석, 거리대 제일 끝에는 꽃무늬 앞치마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두르던 것이었는데 빛이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동지는 단 한 번도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흘깃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날이면 동지는 괜히 다리미에 힘을 줬어요. 그 평화가 산산이 깨진 건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어요. 찬바람과 함께 들어선 건 젊은 남자였는데 딱 봐도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맞춤으로 보이는 수트, 손목에 묵직한 시계.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손가락으로 틀어막으며 얼굴을 구겼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곳이 내 건물에 있다니. 성진욱이었습니다. 2달 전 이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새 건물주, 요즘 트로트판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그 가수였어요. 동지는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욱은 가게 안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마치 판결문을 읽듯 말했어요. 리모델링 들어가야 해요. 이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다음 달 말까지 비워주세요. 오케이. 동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반듯하게 펼쳐 진욱 앞에 내밀었죠.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소. 진욱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세상엔 법도가 있고 약속이 있는 법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욱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카운터를 돌아 동진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동진의 발 바로 앞에 구두코를 댔어요. 밟는 것도 안 밟는 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릎 아래가 차갑게 식어들었는데 나이 들어 겁이 많아진 탓인지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뭔가 다른 위험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진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시선을 거둔 건 진욱이었어요. 그는 콧방귀를 뀌며 뒤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동지는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나서야 다리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었어요. 계약서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먼저 발길을 끄는 건
20년 단골 옥경 씨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남편 양복 2벌을 맡기던 분이었는데 그 주 화요일에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동지는 처음엔 아픈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옥경 씨를 마주쳤을 때 그쪽에서 먼저 눈을 피했어요. 동지는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물점 사장도 학원 원장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손님이 줄었어요. 서너 명이던 오전 손님이 하루 한두 명으로 줄었고 그 한두 명마저 얼마 안 가 끊겼습니다. 건물주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골목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랜 단골 복래 씨가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동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복래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맡겨둔 옷 찾으러 온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동지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옷을 정갈하게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복래는 돈을 내면서도 동진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니 나가기 직전 문가에서 나직이 말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올해 신세 많이 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신세를 졌다는 말이었는데 동진의 귓가에서는 그게 마치 작별 인사처럼 울렸어요.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세탁기 소리만 남았고 그 소리마저 멈추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동진은 카운터 위 선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 사진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동지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 버티고 있는 걸까? 동지는 사진 앞에 서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다 다시 켜졌어요. 그날 저녁 동지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 낡은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남은 계약 기간, 월세 금액, 갱신 조항. 여러 번 읽었는데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백도, 돈도, 힘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40년 동안 남의 얼룩을 지워온 정직함 하나였는데 그게 이 싸움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5평짜리 이 공간은 그에게 마지막 자존심의 성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3번째 신호가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명수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바쁜 듯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명수야, 아버지다. 다름이 아니라 세탁소 일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마디가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지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연결음이 울리다 끊겼어요. 3번째부터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아버지다. 급한 일 있다. 전화 좀 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동지는 낡은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빈 가게를 한번 둘러봤어요. 텅 빈 거리대. 돌아가지 않는 세탁기. 아무도 오지 않는 5평 세탁소. 동지는 결심한 듯 세탁소를 나서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아들 회사 빌딩 앞에 섰을 때 동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 외벽에 반사된 하늘이 새파랬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동지는 자신의 차림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입어색이 바랜 작업복, 밑창이 다른 구두. 급히 나오다 갈아입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디 오셨어요? 제복 입은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동지는 아들 이름을 댔어요. 보안 요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문 예약이 없으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가족이에요. 아들이 여기 근무합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지는 그 인파 속을 훑었어요. 동료 2명과 나란히 걷는 명수를 발견했는데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수가 아버지를 발견한 건 거의 동시였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짧게 뭔가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동진 쪽으로 왔어요. 동진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반가움이 올라오려다 멈칫했습니다. 명수의 표정이 반가움이 아니었거든요. 명수는 동진의 팔을 잡아 비상구 계단 쪽으로 끌었습니다. 철제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일제히 차단됐어요.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명령하듯 끊어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동지는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걸 느꼈어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세탁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명수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거봐요. 진작 접으라고 했잖아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세탁소로는 답 없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낡아 빠진 곳을 가요?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정리하세요. 동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명수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세탁소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 돈 저 좀 쓰면 안 돼요? 지금 투자권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요. 어차피 가게 접을 거면. 어차피 그 단어가 귀에서 멈췄습니다. 어차피 접을 거면. 아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동진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만 고집 피우고 보증금이나 달라고 하세요. 그게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더 나은 거예요.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성진욱의 말은 낯선 사람의 갑질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명수의 말은 달랐습니다. 40년을 다려온 손과 그 손이 만들어온 모든 것에 대고 아들이 직접 실패라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였어요. 동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뭔가가 올라오려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명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동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점심이나 드시고 들어가세요. 저 이제 올라가야 해요. 등을 가볍게 한번 두드리더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쨍하게 울렸습니다. 동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 안에 지폐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차비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빨리 사라지라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바깥으로 걸어나가려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수가 동료들 사이에 섞여 걷고 있었어요. 동료 한 명이 고갯짓을하며 뭔가를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아까 로비에 있던 노인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런 뜻이었겠죠. 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진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수의 입모양과 동료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아는 노인이에요. 동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명수와 동료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달랐어요. 아는 것과 보는 건 달랐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동지는 한동안 걷지 못하고 인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아무도 이 노인이 왜 거기 서 있는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지하철역 입구까지 걷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이 인도 바닥에 질질 끌렸어요. 동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했을까요? 울지 마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동지는 멈췄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통, 방울소리. 자원봉사자 한 명이 추운 바람 속에서 방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손 안에 지폐를 펼쳤어요. 10,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쥐어준 돈이었어요. 동지는 그 돈을 냄비 안에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고맙다고 했는데 동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선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작업복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동지는 눈을 감았어요. 40년을 다림질로 버텼습니다. 손이 뒤틀리도록 일했고 남의 얼룩을 지워줬어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 실패를 아들에게 증명해 보일 방법이 동진에게는 없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켜고 들어서는데 카운터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동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도 안 된 흰 봉투였는데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조기 퇴거 요청, 법적 절차에 따라 이해 제기 가능하나 해당 시 소송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그 아래에는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동지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법무법인. 소송 비용은 임차인 부담. 동진이 법적으로 싸운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욱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였어요. 동진은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밤 11시였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분식집도 철물점도 학원도 모두 불을 껐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닿는 끝에 세탁소 유리창 하나만 희미하게 밝았어요. 백조 세탁소였습니다. 동지는 내용 증명을 받은 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종이가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할 일도 없었는데 집보다는 여기가 나았습니다. 40년을 보낸 곳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와장창 열렸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얼굴의 젊은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커다란 가방을 2개나 들고 있었는데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아직 하세요? 제발 하신다고 해주세요. 동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트로트 가수 성진욱 씨 의상 코디인데요. 여자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내일 대형 공연인데 무대 의상에 얼룩이 생겼어요. 큰 얼룩이요. 오늘 밤 안에 못 살리면 저 진짜 잘려요. 다른 데는 다 문 닫았고 여기만 불이 켜져 있어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제발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가가 이미 벌겠어요. 동지는 잠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성진욱의 코디, 나가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그 남자의 사람이었어요. 당장 돌려보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지는 손을 내밀었어요. 가져와 봐요. 여자가 가방에서 의상을 꺼냈습니다. 스팽글이 다닥다닥 붙은 화려한 무대 의상이었어요. 금빛, 은빛 장식이 가게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위에 짙은 얼룩이 번져 있었는데 기름기가 섞인 오염이었어요. 동지는 의상을 받아들고 얼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확인했어요. 스팽글 사이사이 앙감의 재질. 잘못 건드리면 장식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 묻은 거예요? 오늘 오후요. 리허설 하다가요. 다른데 손 댔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그냥 뒀어요.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로 갔어요. 약품 몇 가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배합했습니다. 스팽글 장식 때문에 강한 약품은 쓸 수 없었어요. 면봉을 집어들고 얼룩의 가장자리부터 아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코디는 그 옆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동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얼룩은 생각보다 넓게 배어 있었어요. 서두르면 번질 수 있었습니다. 동지는 숨을 고르며 면봉을 바꿔들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룩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지는 마무리 작업을 하며 스팽글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코디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의상을 건네받아 이리저리 살피더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얼마예요? 제가 다 드릴게요. 3만 원만 주시오. 코디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 멈칫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3만 원만 받으세요? 이 의상 100만 원짜리인데. 내일은 3만 원짜리요. 코디는 더 얹어드리려다 동진의 눈빛에 그냥 3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동진은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어요. 코디가 의상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동진은 작업대를 정리하다 멈췄어요. 코디가 급히 나가면서 의상 가방 안에 여분으로 가져온 다른 무대 의상 한 벌을 두고 간 거였습니다. 따로 챙겨둔 예비용이었는지 가방이 너무 많아서 놓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내일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해야겠다 싶었는데 연락처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그 의상을 거리대에 걸어뒀어요. 금빛 장식이 달린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면 눈이 부실 것 같은 옷이었어요. 동지는 한참을 그 옷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의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옷을 입고 수천 명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동진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세계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 세계를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아내와 처음 만났던 무렵이었습니다. 동지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말도 가끔 들었죠. 그때는 언젠가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세탁소를 열었고 아내와 살았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이 지나 있었죠. 동지는 손을 들어 의상 끝을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천이 매끄러웠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동지는 그 의상을 조심스럽게 꺼내 낡은 작업복 위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금빛 장식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는데 그 아래에는 뒤틀린 손과 주름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묘한 모습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게 우스운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 입이 열렸습니다.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음이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제목도 없는 오래된 곡이었습니다. 신혼 때 동진이 흥얼거리던 걸 아내가 좋아해서 두 사람만 아는 노래가 된 거였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이 이상한 상황 안에서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목이 걸렸어요. 3년을 쓰지 않은 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소절쯤 되었을 때 목소리가 조금 트이기 시작했어요. 쉬고 거친 소리였지만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교가 없었어요. 음정이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40년 스팀을 마신 세탁소 냄새가 배어 있었고 3년을 혼자 보낸 새벽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 해주지 못한 말들이 노래가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동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도 가게도 내용 증명도 아들의 말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노래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노래로 나오니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잘 있나요 내 사랑아 거기선 아프지 마요 당신 목까지 내가 더 많이 웃으며 살게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창밖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욱의 내일 공연을 기다리며 근처에서 대기하던 팬들이었는데 10대 명쯤 됐습니다. 오늘 밤 이 골목에 진욱이 리허설 차 지나간다는 소문이 돌아서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탁소 창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 소리 들려? 다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세탁소에서 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창가로 다가가 유리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금빛 의상을 걸친 채 눈을 감고 노래하는 노인이 보였어요. 형광등빛 아래 주름진 얼굴에 화려한 옷이 걸쳐진 그 모습이 묘하게 눈을 붙잡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듣고 있었거든요. 한 명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끊길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동지는 몰랐어요. 창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핸드폰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도,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처럼 목구멍을 통해 마지막 소절이 흘러나왔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동지는 눈을 떴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금빛 의상을 걸친 72의 노인이었어요. 동지는 천천히 의상을 벗어 다시 거리대에 걸었습니다. 작업복만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고 나니 화려함은 없는 초라한 세탁소 주인으로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그때 창밖에서는 팬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성격 급한 한 명이 팬카페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달았어요. 대박사건, 세탁소 할아버지의 반전. 이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영상은 조용히 올라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을지.
동진이 의자에 기댄 채 잠든 사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올라간 동진의 노래 영상은 4시가 됐을 때 댓글이 100개를 넘었어요. 5시엔 조회수가 만을 찍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엔 트로트 팬카페 여러 곳에 영상 링크가 퍼졌고 6시 반쯤 됐을 때 누군가 더 긴 버전을 올리면서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에 올라갔어요. 동진은 그 시각 세탁소 의자에서 목을 꺾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동진은 영문도 모른 채 받았어요. 혹시 백조 세탁소 사장님이세요? 영상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끊자마자 또 왔습니다. 기자라고 했어요. 또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동진은 연달아 오는 전화를 이유도 모른 채 받다 말다 하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 핸드폰을 든 사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10명, 20명, 세어보다 그만뒀습니다. 한적하던 이 골목에 이런 인파가 들어찬 건 동진이 이 가게를 연 4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동진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나오신다. 카메라가 일제히 동진을 향했어요. 동진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인터넷 신문 기자인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사장님이 부르신 노래 영상 보셨어요? 지금 조회수가 50만이 넘었거든요. 50만. 동진은 그 숫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기자가 보여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조회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옆에 댓글창은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기교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난다. 음원 발매해주세요, 진심으로. 이분이 진짜 가수다. 요즘 가수들 기교만 부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 동진은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기분에 취해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어찌 이리 난리가 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문이 열리며 성진욱이 내렸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도 화가 난 게 느껴졌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진욱은 구경꾼들을 해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있어, 그 노인네. 동진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진욱은 동진을 보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요. 남의 옷 훔쳐 입고 광대짓 하니까 좋았냐? 그게 뭐가 좋다고. 저는 훔친 게 아니요. 코디분이 두고 간 옷을. 닥쳐. 진욱이 끊었습니다. 허락받았어? 내 의상을 입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냐고. 동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욱은 한 발짝 더 들어왔어요. 당장 고소할 줄 알아. 무단으로 타인의 물건을 착용한 거고 그걸 촬영해서 유포한 것도 마찬가지야. 나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해놨어. 동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나 오늘 공연인 거 알아? 내 공연날 아침에 온 인터넷이 이 꼴로 도배가 됐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세탁소 영감이 더 화제라고. 내 의상 입고. 진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골목의 구경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가게 안쪽을 향했어요. 진욱은 그걸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의 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영감, 잘 들어. 오늘 중으로 사과문 올려. 내 의상을 무단으로 착용했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안 그러면 진짜 법적으로 간다. 동지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욱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다시 달려왔는데 동지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금쇠를 걸었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겁이 난 건지 창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동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동지는 그 생각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혼자 낯선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었고 찍었고 인터넷에 올렸고 이제 온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진욱의 화가 됐고 고소 협박이 됐고 동진 자신의 창피가 됐어요. 다시는 허튼 짓 하지 말자. 절대 앞으로는 노래하지 말자. 동진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노래는 자신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었어요. 40년을 다림질하며 살아온 사람이 새벽에 남의 옷 입고 혼자 노래를 불러댔으니 꼴이 우스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후가 됐어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지는 커튼을 살짝 열어 내다봤어요. 기자들은 사라졌고 구경꾼도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그 중에 모르는 번호들 사이에서 명수의 번호가 2개 있었습니다. 동지는 잠시 그 번호를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다음 기사가 올라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근 채 누워있던 동진에게 이웃 분식집 사장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사 링크였습니다. 화재의 세탁소 할아버지, 성진욱 의상, 무단 착용 논란, 절도 혐의 가능성도. 동지는 기사를 읽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댓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감동적이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랐어요. 남의 옷을 왜 입어? 좀 이상한 노인 아니야? 성진욱 측 말도 맞는 거 아닌가? 뭔가 기획된 거 아니야? 동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기사 하나에 여론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진욱의 소속사가 빠르게 움직인 거였겠죠. 동지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고 소속사도 없었고 말을 대신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탁소도 싸움도 노래도 아들 말대로 보증금 받아서 어디 조용한 데 방이나 하나 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없는 5평이었으니까요. 지켜봐줄 사람도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3번. 조심스럽게, 그런데 분명하게. 기자라면 저렇게 두드리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동지는 잠시 망설이다 커튼 사이로 문 쪽을 봤어요. 유리 너머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70 언저리로 보였는데 잘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동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레코드판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레코드판이었어요. 남자가 그것을 가슴 앞에 들고 서 있었는데 동지는 그 순간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레코드판, 저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니, 본 게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었어요. 동지는 잠금쇠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손이 또 떨렸어요. 이번엔 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레코드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앞면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동지는 그 글씨를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동지는 문 앞에 선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박석훈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동진을 볼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었어요. 석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동진의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석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두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서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석훈이 가져온 레코드판을 카운터 위에 내려놨습니다. 빛바랜 재킷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동지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냈어요. 재킷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정의 얼룩. 그 아래에 작곡가 이름이 있었는데 동진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동진은 그 이름을 한번 읽고 레코드판을 내려놨습니다. 어디서 구했어? 오래 갖고 있었어요. 형님 생각날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석훈이 가방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컵은 없었어요. 동진이 선반에서 머그컵 2개를 꺼내 씻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아 소주를 따랐어요. 건배도 없이 그냥 마셨습니다. 한 잔씩 마시고 나서야 석훈이 말을 꺼냈어요. 영상 봤어요. 어제 창피한 꼴 봤겠구만. 아니요.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목소리 그대로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동지는 컵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동지는 가수 연습생이었어요. 나이 30을 넘기고 늦깎이로 기획사 문을 두드렸는데 목소리 하나는 됐다며 받아준 곳이 있었습니다. 석훈이 그 기획사 막내 직원이었어요. 동진 담당 매니저였습니다. 반년을 연습했고 데뷔곡도 썼어요. 동진이 밤을 새워가며 직접 가사를 붙이고 멜로디를 잡은 곡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가사 하나하나를 들어줬어요. 그게 좋다. 이건 좀 다시 써봐.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대표가 사라졌어요. 데뷔를 사흘 앞두고였습니다. 대표는 동진에게 녹음 비용, 의상 비용, 홍보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어요. 아내가 몇 년에 걸쳐 모은 쌈짓돈이었습니다. 석훈 월급도 3달치가 밀려 있었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진이 쓴 데뷔곡은 이미 다른 가수에게 팔려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아무 말도. 석훈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름으로 노래 한번 못 불러보고 이대로 가실 겁니까?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 그때 월급도 못 받고 사기당하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요. 근데 형님은 저보다 더 하셨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형님이 직접 쓴 노래를 빼앗긴 거잖아요. 아내분이랑 같이 만든 곡을. 동진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지금 뭘. 늦지 않았어요. 석훈이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 목소리 어제 영상에서 들었잖아요. 기교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우는 거 봤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진심이에요. 형님 노래에는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진심이 들어있어요. 그건 나이로 만들어지는 거고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석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귀환이라고 아세요? 이미 데뷔한 스타들도 나오는 트로트 경진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달에 예선이 있어요. 거기 나가보시죠, 형님. TV 프로그램? 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트로트 대회야. 형님, 저 지금 기획사 대표예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작은 기획사지만 제가 직접 형님 붙잡고 준비시킬 수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못해드린 거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동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골목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구석 낡은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음악이었습니다. 동진의 손이 멈췄어요. 동진이 30년 전 직접 쓴 그 멜로디였어요. 다른 사람 목소리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순정의 얼룩. 지금은 국민 가수가 된 최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창법이었는데 동진에게는 그 기교 아래에 자신이 붙였던 가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새 다듬었던 그 가사가. 석훈도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어요. 다음 달 전설의 귀환 심사위원으로 최도연 씨가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동지는 라디오를 봤습니다. 최도연. 그 이름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자신의 노래로 성공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40년을 아무 말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오디션 심사위원이 된 사람. 아내에게 내 이름으로 된 노래 하나는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동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어딘가에 눌려있던 생각이 라디오 소리를 타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동지는 석훈을 봤어요. 지원서 가져와. 한번 해보지. 석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뒤졌어요. 이미 출력해온 지원서가 있었습니다. 동지는 받아서 카운터 위에 폈어요.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칸에 천천히 썼어요. 김동진. 그날부터였습니다. 낮에는 세탁소였어요. 세탁물을 받고 얼룩을 지우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뜸했어요. 그래도 가게 문은 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석훈이 왔어요. 좁은 가게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연습을 했습니다. 석훈은 동진의 창법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다듬었습니다. 세탁소 스팀 소리, 다리미 소리, 그 안에서 나오는 동진만의 호흡을 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 연습을 마치고 석훈이 돌아간 직후였어요. 가게 문이 쾅 열리더니 사내 셋이 들어왔어요. 말도 없이 한 명이 옷걸이대를 쓸어버렸어요. 세탁물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또 한 명이 구석의 세탁기를 발로 찼어요. 동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세요. 동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뒷걸음은 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한 번 더 집기를 쓸고 나가며 순순히 이번 달까지 짐 빼라십니다. 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건물주 진욱의 사람들인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지는 바닥에 흩어진 세탁물을 하나씩 집어 올렸어요. 부서진 세탁기 옆에 앉아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외웠어요. 쓰러진 거리대 옆에서, 찌그러진 세탁기 옆에서 오늘 외울 가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 명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발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주변에서 다 알면 저는 어떡해요. 동지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두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72의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손은 뒤틀려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동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번 봤어요. 겁쟁이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지고 나서 일어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지막 한 판을 앞두고 조용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동지는 다시 라디오를 켰어요. 그저 묵묵히 가사를 외웠습니다. 전설의 귀한 예선이 시작된 날, 동지는 대기실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화려한 사람들이었어요.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고치고 매니저들이 스케줄표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이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에 이른둘 노인은 누가 봐도 길을 잘못 든 사람 같았어요. 첫 라운드 무대에 올랐을 때 동진의 목소리는 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석훈과 연습할 때는 그래도 소리가 트였는데 수백 명의 관객과 카메라 앞에 선이 목이 바짝 잠겨버렸거든요. 첫 소절에서 음이 갈라졌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숨이 모자라 가사를 흘렸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점수가 나왔을 때 석훈이 대기실에서 동진을 맞으며 말했어요. 형님 괜찮아요. 첫 무대가 원래 그런 겁니다.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다 들었어. 내 목소리가 객석 반도 못 채운 거.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문자 투표가 열리자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기교가 없는 대신 동진의 목소리에는 40년 세탁소 스팀 속에서 사가온 시간이 묻어 있었고 꾸미지 않은 날것의 진심이 화면을 타고 안방까지 스며든 거였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동진은 가까스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2라운드부터 성진욱과 같은 조가 됐어요.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진욱은 동진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동진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석훈이 달려왔어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 석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됐어. 동진이 석훈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싸움 만들면 우리만 손해야. 진욱은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도 진욱의 비웃음은 계속됐어요. 동진이 구석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으면 진욱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노래자랑이 아니라 프로 무대인데 분위기 파악 좀 하시지. 동진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가사를 되뇌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동진은 위태로웠어요. 음정이 흔들렸고 고음에서 목이 꺾였습니다. 진욱은 같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은 진욱에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시청자 투표가 다시 한번 동진을 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세탁소 할아버지 살리기 운동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동진의 노래에서 자기 부모를, 자기 인생을 봤던 거였죠.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동진의 목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세탁소 스팀과 화학약품 연기를 들이마신 성대였어요. 세 번째 라운드가 끝난 뒤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네 번째 라운드를 앞두고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데 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석훈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시경으로 성대를 살핀 뒤 안경을 벗고 동진을 봤습니다. 성대 손상이 심합니다. 양쪽 다요. 지금도 출혈 흔적이 보이고요.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노래를 계속하시면 성대가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목소리를 영영 잃으실 수 있어요. 옆에서 듣던 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결승까지 한 번만 더 부르면 됩니다. 어르신, 한 번이 아니라 노래를 아예 쉬셔야 합니다. 지금 성대가 버틸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동진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석훈이 뒤따라 나와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의사 말 들었잖아요.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동진은 걸음을 멈추고 석훈을 봤어요. 석훈아,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게 목소리가 아니야. 석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어요. 결승 전날 밤이었습니다. 동진은 세탁소에서 작업복을 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입고 나갈 옷이었습니다. 석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의상 하나 구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 옷 입고 갈 거야. 형님, 40년 동안 이 옷 입고 일했어. 마지막 무대도 이 옷이어야지. 석훈은 잠시 침묵하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진은 소매 끝 실밥이 풀린 곳을 바늘로 꿰매고 단추가 빠진 곳에는 새 단추를 달았습니다. 40년 장인의 손으로 다린 작업복은 어떤 명품 수트보다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결승 당일 경연장 대기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참가자들은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동진은 대기실 제일 구석 의자에 앉아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아침에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형님, 생도라지예요. 목에 좋다고 해서 새벽에 시장 가서 골라왔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동진은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를 타고 번졌어요. 쓴맛을 참으며 천천히 씹었는데 잠겨있던 목 안쪽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참가자 2명이 킥킥거렸어요. 야, 저 할아버지 뭐 드시는 거야? 나무 뿌리 아니야? 대기실에서 나무 씹어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 저러 옷으로 결승 무대 서신다고? 대단하시네, 진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동진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도라지를 한 개 더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스팀 연기를 삼키며 살아온 목구멍이었어요. 도라지 쓴맛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 명수였습니다. 양복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온 게 분명했습니다. 동진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세요. 세탁소 보증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진짜로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동진은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인 건지 창피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수야. 네. 평생 다림질만 한 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동진은 자신의 뒤틀린 손을 한번 펴보이며 말했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란다. 명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동진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대기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명수가 뒤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결국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다른 증명사진 크기였는데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무대에서. 동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꼭 잠갔어요. 3번 참가자 김동진 씨, 무대 준비해 주세요. 동진이 일어섰습니다. 무대 통로를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진욱이 왔어요. 화려한 무대복 차림이었습니다. 진욱은 동진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꼴로 나가게. 마지막이니까 구경은 해줄게.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욱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대 옆 커튼 뒤에 섰습니다. 수천석의 객석이 보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사위원석 가운데에 최도연이 앉아 있었는데 작업복 차림의 동진을 발견한 듯 잠시 멈칫하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어요. 묘한 긴장감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번 참가자 김동진 씨, 입장해 주세요. 동진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스팽글도 없고 장식도 없는 작업복이었거든요. 다만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소매 끝까지 빳빳하게 선이 잡힌 그 옷은 40년 장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손님을 위해 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조명이 내려왔어요. 눈이 부셔서 객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세탁소에서 혼자 부르던 때랑 같았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라지의 쓴맛이 아직 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쓴맛이 잠겨있던 성대를 서서히 깨웠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성대는 부어 있었고 언제 소리가 끊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한 곡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옆에서 진욱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진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고 몸 위에는 40년을 함께한 작업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뒤틀린 손이 마이크를 쥐었어요. 류머티즘으로 굳은 손가락이었는데 다리미를 잡을 때처럼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동진의 인생이 담긴 마지막 다림질 같은 노래가 수천 명의 객석을 향해 힘차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마이크를 쥔 채 객석을 한번 바라봤어요.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김동진 참가자, 결승 무대에서 부르실 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정의 얼룩을 부르겠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최도연의 대표곡이었거든요. 국민 가수의 노래를 그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무대에서 부르겠다니 대담한 선곡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의 최도연이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진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이 노래는 40년 전 제가 아내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쓴 곡입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아내가 들어줬고 멜로디를 아내가 골라줬어요. 저의 데뷔곡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곡을 빼앗겼습니다. 기획사 대표가 저의 돈과 노래를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 뒤로 이 노래는 다른 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는 다리미를 잡은 채 듣고만 있었어요.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름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떠나간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객석 여기저기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가 심사위원석을 비췄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컵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반주가 시작되고 동지는 눈을 감았어요. 첫 소절이 나왔습니다. 최도연이 부르던 창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교도 없었고 비브라토도 없었습니다. 대신 떠나간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듯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불렀어요. 쉰 목소리가 오히려 가사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최도연의 버전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동진의 목소리에서는 날 것 그대로 드러났어요.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갔을 때 동진의 목이 한 번 걸렸습니다. 성대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동진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어 불렀어요. 금이 간 목소리였지만 그 금 사이로 30년의 한이 새어나왔습니다. 조명이 동진의 몸 위를 비쳤어요. 그때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오래된 얼룩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지우지 못한 기름 자국, 약품 자국, 스팀 얼룩. 그것들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마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스팽글 대신 얼룩이 달린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잘 있나요 내 사랑아 거기선 아프지 마요 당신 목까지 내가 더 많이 웃으며 살게요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심사위원석의 최도연은 노래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당혹이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절반을 넘기자 당혹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부른 이 노래를 원래 주인이 부르는 걸 처음 듣고 있었거든요.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인데 완전히 다른 노래였습니다. 최도연이 부를 때는 기교로 채웠던 빈자리를 동진은 인생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최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옆자리 심사위원이 괜찮으냐는 듯 곁눈질했지만 최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못했어요. 시선이 무대 위 동진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최도연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때 소속사에서 건네준 곡이 순정의 얼룩이었어요. 출처를 물었을 때 대표는 말했습니다. 작곡가한테 정식으로 산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최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곡이 이름 없는 연습생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걸. 연습실 복도에서 그 연습생이 부르던 멜로디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침묵했고 순정의 얼룩은 최도연의 노래가 됐어요. 국민 가수가 됐고 상을 받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이름 하나를 묻어둔 채로요. 지금 그 이름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의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어요. 고음이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동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음을 지르면 성대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섰고 목 양옆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갈라지고 쉬고 거친 고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소리가 객석을 뚫고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40년의 한이 단 한 번의 고음에 실려 폭발한 거였어요. 객석 앞줄에서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뒷줄에서는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래의 마지막이었어요. 동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음을 지른 뒤라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소절만큼은 놓칠 수 없었어요. 멜로디가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구간이었는데 동지는 거기에 아내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나직이 숨처럼 불렀습니다. 관객들에게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지만 동진에게는 3년 동안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였어요. 여보, 잘 들었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어요. 수천 명이 앉아있는 공간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지는 마이크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 쏟아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초째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 한 번이 울렸어요. 그걸 시작으로 박수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드문드문, 그 다음엔 물결처럼, 그리고 마침내 객석 전체가 일어서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원 기립이었습니다. 전설의 귀한 시즌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심사위원석에서 최도연이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심사위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객석의 박수가 잦아들었어요. 모두가 최도연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도연은 동진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아주 깊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동진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곡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상도 받았고 이름도 알렸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부른 걸 듣고 나니 제가 40년 동안 부른 건 껍데기였다는 걸 알겠습니다. 최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 영광의 자리를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최도연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최도연과 동진을 번갈아 비췄어요.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진욱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김동진, 김동진. 한 명이 시작하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따라 불렀습니다. 동진의 이름이 경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진은 무대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불러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들은 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같은 말뿐이었거든요.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었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는데 자꾸 흘렀어요. 동진은 고개를 숙이며 가슴팍을 어루만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 당신이 들어줬던 그 노래, 오늘 내 이름으로 불렀어.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시청자 투표 1위. 전설의 귀한 최종 우승자는 김동진 씨입니다. 황금 마이크 트로피가 동진의 손에 쥐어졌어요. 무거웠습니다. 다리미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40년을 기다린 무게였으니까요. 객석 세 번째 줄에 명수가 앉아 무대 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그래도 턱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벌이 되어 가슴을 찔렀을 거였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오열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동지는 그 모습을 봤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지는 객석 어딘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에게인지 아내에게인지 아니면 40년 전 꿈을 빼앗겼던 자기 자신에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금 마이크를 든 동진의 작업복이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얼룩투성이 작업복이 이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옷이었습니다. 우승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형 기획사, 음반사, 방송국, 수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고 내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획하겠다는 곳도 있었어요. 석훈이 제안서 뭉치를 들고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것만 해도 벌써 6군데예요.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지는 제안서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목이었어요. 결승 무대 이후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말할 때도 바람 빠지는 소리가 섞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안쪽이 칼로 긁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석훈아, 나 노래 못해. 석훈이 멈칫했어요. 의사가 뭐래요? 성대가 많이 상했대. 일상 대화는 괜찮은데 노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동지는 제안서를 반듯하게 정리해서 석훈에게 돌려줬어요. 다 거절해줘.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야. 나는 40년 동안 남의 얼룩을 정직하게 지워온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싶어? 석훈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제안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동지는 다시 다리미를 잡았어요. 그렇게 동지는 5평 남짓한 백조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낡은 세탁기가 돌아가고 스팀이 피어오르고 셔츠의 깃을 반듯하게 다리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토요일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 생겼어요. 명수였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명수는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아무 말 없이 가게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동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토요일에는 바닥을 쓸고 나서 거리대를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이었어요. 명수가 바닥을 쓸다 말고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쥔 채 한참을 서 있더니 동진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왜? 제가 어리석었어요. 동진은 다리미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을 한번 보고 다시 셔츠로 눈을 돌렸습니다. 밥 먹었냐? 명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진은 작업대 뒤에서 냄비를 꺼내며 말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그게 동진이 아들에게 건넨 용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진욱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수행원도 없었고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성 논란과 실력 부족이 겹치며 방송 출연이 모두 끊긴 뒤였어요. 진욱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동진은 다리미를 잡은 채 진욱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질도 협박도 깡패 보낸 것도 전부 다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사과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진은 진욱을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거리대에서 옷 하나를 꺼내 진욱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네 코트야. 지난번에 코디가 맡겨놓고 안 찾아갔더라고. 깨끗하게 해놨으니 가져가. 진욱은 코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는데 동진은 이미 다리미를 잡고 다음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 즈음이었어요. 순정의 얼룩 저작권자에 김동진의 이름을 공식 등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음원 수익도 정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석훈이 금액을 확인하고 놀라며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 돈이면 세탁소 리모델링하고도 남아요. 리모델링은 왜 해? 이 가게는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석훈아, 나처럼 돈 없어서 노래 포기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장학금 만들자. 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석훈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형님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백조 세탁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세탁을 맡기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동진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진은 틈틈이 기획사를 찾는 젊은 친구들에게 곡을 지어줬어요. 목소리는 잃었지만 멜로디를 만드는 귀와 가사를 붙이는 마음은 여전했거든요. 세탁소 한쪽 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금 마이크 트로피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곡가 김동진이라 적힌 앨범 재킷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동진은 손님이 맡긴 낡은 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지막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쉰 목소리였지만 콧노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5평 공간에 빛이 가득 찼습니다. 스팀 냄새 대신 바깥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다리미를 내려놓지 않은 채 활짝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조 세탁소입니다. 동진은 끝내 화려한 무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일 아침 다리미를 잡고 남의 옷에 밴 구김을 펴주는 일, 그게 그의 인생이었고 그게 그의 노래였습니다. 옛말에 대기만성이라 했죠.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그런데 동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릇은 진작에 완성되어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빛나는 건 조명 아래 선 사람만이 아닙니다. 스팀 연기 속에서 묵묵히 주름을 펴온 손도 충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다림질한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거장이 아닐까요? 오늘의 동백사랑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동진 할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